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 김미한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 대표님,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에 보니까 갤럽에서는 좀 전주에 대비해서 소폭 내려갔고 네. 또 MBS에서는 같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큰 변동이 없었던 건가요? 뭐 아주 큰 변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위로도 조금, 네. 아래로도 조금 소폭의 변화는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뭐 코로나가 미치는 경제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네. 대장동 이것이 뭐 이런 문제는 큰 영향이 약간은 반면-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부동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대장동 개발 의혹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더 큰 영향은 역시 경제일 겁니다. 네. 자영업청, 소상공인 또 그리고 사무직이냐 학생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조금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동 뭐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논란에도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일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민주당은 곧 후보가 결정되면은 뭐 양강구도 이 자체 비교도 의미가 없고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 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쏠릴 텐데 향후의 구도 어떤 전망이세요? 국민의힘이 이제 4명으로 지금 압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이 4%포인트 정도 앞섰다고 얘기를 근데 그 했는데 한편에서 가짜 뉴스다 그런 얘기를 가짜 했죠. 뉴스라고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거를 가정해 봤을 때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그게 맞다면 저는 앞으로 지지율 변동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RN서치가 목요일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최고 본인 지지율로서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뭐 생각보다는 토론을 잘한다고는 평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거듭할수록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지층을 하여금 피로감을 지금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향후 지금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4%포인트 차가 맞다면은 저는 상당히 큰 변동이 있을 거로 네. 보여집니다. 4%를 먼저 전제로 설명하셨는데 네.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안에서의 어떤 4명의 주자들의 경선 과정 속에서 이게 뭔가 요동칠 계기가 형성되는 건지 어떤 전망이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한 달여 동안의 뭐 토론회와 네. 그리고 윤홍 또 홍윤 두 사람 간의 이제 토론 대결이겠죠. 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디 쪽으로 향하느냐. 결국 게임의 룰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20대의 지지를 받는 또 30대의 지지를 받는 홍준표, 네.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그래도 앞서고 있는 것은 6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컷오프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이 없는 국민 여론조사가 70%나 포함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약진했고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 후보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최종 룰이 중요합니다. 이게 당원 투표가 50% 포함이 되는 데다가 이 국민 여론조사도 1대1 본선 경쟁력 조사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걸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 게임의 룰을 넘어설 정도로 약진할 수 있을까? 네. 윤석열 후보는 방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NBS 이재명 지사가 41%, 윤석열 전 총장이 21%, 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질문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포함도 되지만은 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는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 호감이 좀 더 가는 후보, 거기다 플러스 본인의 의견과 달리 주위에서 이야기하기는 이번에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나타나는 응답이 바로 당선 가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밀리느냐, 당선 가능성에서. 네. 60세 이상 그리고
영남에서도 특히 TK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냐는 거는 바로 이제 중도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네.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제 중도층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누가 낫다는 것이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중도 확장성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 대선 국민의힘 룰이 5대5잖아요. 당원 네. 5 여기 국민의힘 5대5라고 할 때 이 당원들도 입장에서도 뭘 생각하겠어요? 네. 당선 가능성, 특히 중도 확장성이 누가 더 크냐, 중도를 누가 갖고 오느냐, 보수층만 결집을 해가지고는 대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전 당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1, 2, 3, 4 후보에게 이 한 달 후에 누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길은 모두에게 지금 4명에게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선 가능성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의 큰 차이. 네. 이게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요. 적합도를 물어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안 나면서도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 것인가? 네. 그건 결국 객관적이냐 주관적 지표냐의 차이인 거죠. 당선 가능성은 좀 더 객관적인 지표인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것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 판세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적합도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 지표입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선호하느냐, 지지하느냐, 투표할 것이냐 여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객관적 지표, 당선 가능성 훨씬 앞서는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 지지율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기반, 또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네. 세대는 40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40대입니다. 그리고 이념 기반은 또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런 지역 기반도 뚜렷하지 않고 세대 기반도 홍준표 후보와 나누고 있는 점, 네. 그리고 이념 기반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 측에 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과연 윤석열 후보도 온전한 것인가, 완벽한 것인가, 또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또 남을 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 경기 지역 어제 경선에서 52.29% 1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 지역 경선 결과 그리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나오는데 오후 6시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결정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경선 결과에서 너무나 큰 차가 났기 때문에요. 네. 어제 상당히 조금 더 좁혀졌다면은 오늘 뭐 결승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제 너무 큰 차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부족한 표는 11만 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뭐 저는 무리 없이 그냥 오늘 대선 후보로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거고요. 중요한 거는 득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경선에서 얻었던 거 57% 이상을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고. 네. 저는 오늘은 어제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상당히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큰 차가 났었어요. 네. 김 소장께서 얘기한 그 네. 57% 득표율,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죠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인데 네. 그 수치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 57%라는 것은 친문 지지층이 결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친문 지지층 유입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57% 또는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오히려 친문 지지층까지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게 만들었다. 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타격이 아니라 결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까지도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네. 어느 순간인가는 이재명 후보 지지 쪽으로 다 결집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경선에서의 득표 이것과 비슷하거나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투표 오늘 이따 오후에 이제 뚜껑이 열릴 텐데 투표 참여자가 아주 많다는 건 아닙니까? 70%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미 74.7%인데 네. 지금 오후 3시까지 투표가 계속되면은 훨씬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 투표율 높은 것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양 후보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게 무슨 왜냐하면은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제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밀림은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결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그동안은 좀 관망 이대로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관망을 하거나 좀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이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또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또 네. 이낙연 후보 지지층도 좀 결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오늘 발표되는 이 서울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이낙연 후보보다는 크게 약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서울의 민주당 당원들의 투표 결과는 그다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는 큰 표 차이는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경선인당 투표는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에게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다른데 네. 이 순회 경선은 권리당원 대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일반적인 평균적인 순회 경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3차 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민주당 이번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막판 효과. 그러니까 다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른바 프레임 강화 현상. 지금 유력한 후보 그리고 민주당 대선에서 정권 유지를 가능하게 만들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것이 또 효과, 또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살펴보죠.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이제 4명 확정이 됐는데요. 원희룡 지사의 그 4강 진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대장동 의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타 강사가 상당히 좀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이 호감도가 조금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대5다 그래서 당원에서 상당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영남에서 표심이 상당히 지금 분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TK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PK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이 양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강에서 이 3, 4, 2 후보가 상당히 이 토론회에서 차별화를 보여준다면 저는 반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번 그 예비 경선 결과에 대한 네. 윤석열 후보 측이 4%포인트로 앞섰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먼저 한편에서는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들 간에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조바심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2차 컷오프의 게임의 룰, 경선 방식을 보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가 7% 반영이 되고 있고 당원 투표는 30%거든요. 근데 최종 경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4명 후보가 참여되고 원희룡 후보가 막차를 탑승하게, 물론 순위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막차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인 분석은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막차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이 여론조사가 역선택이 없는 70%나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보다는 경쟁 후보보다는 그중에서도 원희룡 후보를 조금이라도 더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탐으로써 중도층을 조금 더 견인하고 네. 토론은 또 활성화될 수 있고 MZ세대나 또 수도권의 영향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인데 본선 경쟁력입니다. 네. 왜 윤석열 후보가 게임의 룰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 네. 60대 이상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한 분석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은
지역 세대 이념이 중요한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충청이 좀 중도에 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은 이 30대와 50대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념 성향을 보면 중도층과 무당층으로 보는데 이 경쟁력은 홍준표 후보가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네. 제 분석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그런데 이 경쟁력이 좋다는 건 본선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 맞붙었을 때는 더 전투력이 있을 수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최종 경선의 게임의 룰은 윤석열 후보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잠깐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당원 투표가 50%가 지금 마지막에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게 지금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이 1차 경선 투표에는 이제까지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20, 30대들 소위 말해서 막판에 경선인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20, 30대의 신규 입당 당원들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선에는 그동안 그분들이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뭐 신규 당원들이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당비만 낸 사람은 마지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참가할 거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30대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보다 지금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우리 RN서치 조사, MBN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는 한 자리 숫자도 못 얻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룰이 상당히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후보가 결정됐다고 저는 예단하는 건 아직 빠르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는 4%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도 저는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상할 때는 상당히 두 자리 숫자로 벌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10%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4%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는 두 가지를 노린 거 있겠죠. 우리가 위험하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좀 더 뭉쳐달라는 이야기. 이 지지층들을 좀 결속시키는 효과를 노린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4%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지 조금 의아쉬운데 아까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감이 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목에서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재명, 윤석열 양 1위 후보를 지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선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전체 판도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조금이라도 국민의힘 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유권자는 이념적 성향으로 보면 중도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의 폭은 제한적이죠. 워낙 진영 간 대결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크지 않고 그래도 굳이 부담이 된다고 분석을 해보자면 중도 보수기 때문에 이 보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조금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라든가 뭐 김등현 전 부총리 등 이제 3지대 후보들이 움직이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중도층에 있는 표심에 대한 공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3지대 후보들이 양강 후보 모두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1위로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을 본다면 국민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게 지금 매우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중도 성향의 이런 후보들, 제3지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RN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그동안 조금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다소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3지대 후보에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을 중도층에서는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양강 후보 모두에게 지금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출연한 이용태 전 삼국 컴퓨터 회장에게 왜 대한민국에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인이 나오지 못했을까라고 질문하자 한이 맺혀 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나 기업에 컴퓨터가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무슨 꿈 같은 소리냐며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특히 깊이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